저희가 강원도에서 진행하는 아이돌 이곳으로 옮겼는데요. 찾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네. 네, 이게 뭐 공간이 조금 작으니까 우리도 꽉 찬 느낌의 좀 이렇게 이게 다정다감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학교 안에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강연은 약간 좀 특별합니다. 좀 특별한데 약간 실험적인 강연인 것 같습니다. 신재희 작가님 예술가이신데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 수상하시고 여러 대회에서 우승하신 경력이 많이 있으신 분이신데요. 저희 툴스포럼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수주의 예술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그런데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이렇게 다루고 싶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이렇게 또 회원분들께 회람을 했는데 그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시기로 했습니다. 저희 툴스포럼 강사로 서신 분들 중에서는 가장 가장 젊은 분입니다. 신재희 작가님 큰 박수로 환영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가 쉰스터라고 합니다. 순수 예술, 그러니까 순수 미술, 그러니까 파인 아트라고 하죠.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사진을 위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진 작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툴스포럼 나오고 싶었던 이유는 예술계에도 보수 우파가 있다. 그리고 보수 우파 예술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어떤 점을 관찰했는지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보수주의 예술인데 이 두 단어 중에서 핵심은 보수주의입니다. 저는 오늘 보수주의에 대해서 일단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술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보수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보수주의입니다. 근데 예술은 왼손입니다. 왼손은 거들 뿐. 이거 모르시나요? 굉장히 준비한 멘트인데 이거 안 먹히네. 예, 요약을 하자면 보수주의를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근본적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수직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수직적인 사고. 근데 이 시대는 수직적인 사고가 거세되어 있죠. 뭔가를 수직적으로 사고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수평적으로 가져가야지만 그게 옳은 거고, 그래야지만 이게 뭔가 지적으로도 더 이렇게 성숙한 거고, 수직적인 사고를 하면 굉장히 편협한 거고, 그런 식의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접근한다는 것도 사실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본주의, 뭐 이슬람 근본주의,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근데 이슬람 근본주의가 문제인 이유는 그건 이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위험해집니다. 진리가 아닌 거를 자꾸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사람이 변질됩니다. 괴물이 됩니다. 막 폭탄 들고 자살하겠다 그럽니다. 반면에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더 안전합니다. 여기 기독교 포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근본주의자였죠. 진정한 근본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진정한 근본주의자였습니다. 또 동시에 수정주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근본적으로 파고드니까 뭐가 틀린지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수정주의자가 되는 거죠. 근데 수정 자체를 위한 수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좌파적인 마인드입니다. 근본도 없이 수정을 하겠다는 거. 그래서 근본주의는 사실 필요한 건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뭐 노파심에서 하는 그런 말들, 야 뭐든지 너무 깊게 이렇게 빠지지는 마, 뭐든지 적당히 해,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이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요, 이 세상에 진리는 정말 귀한 거죠.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유일한 거죠. 진리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진리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진리의 어떤 파편적인 단편적인 부분만 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약간 비진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어떤 행위들이 사실상 깊게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도 예술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어떤 면모를 가질 수는 있지만 예술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에 너무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진짜 뜯어 말리고 싶어요. 막 예술 저야 이제 예술계 일하는 사람이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막 이렇게 뮤지엄 막 다니고 막 전시 보러 다니고 매번 막 예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뜯어 말리고 싶거든요. 좀 그게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이슈의 깊이를 바라봐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화전쟁이라는 것은 보수주의를 표면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정말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슈가 굉장히 거시적이고 거창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 진영 간의 싸움이 굉장히 거창하고 좀 폼이 났습니다. 좀 거창한 뭔가 전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슈가 굉장히 내밀한 단계, 굉장히 그 내면적인 이슈로 지금 이슈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에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영역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부분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슈들이 점점 근본적인 단계로 내려가고 있어요. 인간의 어떤 존재성, 근원적인 거 이런 걸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 체제 이런 거였어요. 경제 체제. 좀 거창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간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고상한 막 깊이 있는 어떤 철학적인 토론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난잡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 추잡해지고 있어요. 이슈가 뭡니까? 문화전쟁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그냥 잘라내고 가슴에 뭘 넣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자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 나도 가게 해달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싸우는 시대가 아직 한국에는 안 왔지만 이제 곧 도래할 겁니다. 이게 이슈가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근원적인 겁니다. 인간의 존재성에 대한 거예요. 국가 체제 이런 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이슈가 이렇게 진영 논리로 이렇게 싸워지는 그 양상이 굉장히 참 뭐랄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돼? 이런 기분이 드는 그런 이슈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이제는 보수주의를 근본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수직적인 사고, 근본적인 접근을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보수주의는 뭐냐? 정치적인 이론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보수주의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우리 삶에서의 태도, 사물과 대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민주정치,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런 거를 지지하면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저 사람 보수 우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간통죄 폐지에 찬성한다. 그럼 이게 보수주의자 맞냐 이거죠. 물론 지금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이건 도덕주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보수주의자적인 생각이 있느냐. 또는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한 스탠스를 가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는 있는데 내 자식은 현역으로 군대 보내고 싶지 않다. 내 자식은 그냥 공익이나 면제시키든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러면 이게 보수주의자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빠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빠꼼한 거예요. 그냥 뭐가 좋은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당연히 사회주의 경제보다 좋은 걸 알죠. 하지만 내 개인에 있어서는 개인의 삶에서는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주의자 맞냐 이거죠.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얘기해 보면 이 얘기를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무신론자라면 이제 이런 단계까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개인적으로 이런 트루스 포럼 영상도 많이 봤고 또 보수 우파 채널의 이런 영상 보면서 훌륭하신
이런 연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보수주의의 뭐 역사, 전통, 철학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그런 강연을 하시는 걸 보면 저도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정말 훌륭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잘 알아요. 이 보수주의라는 것이 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런 게 뭐 헬레니즘으로부터만 온 게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에게 기반을 둔 프로테스탄트들이 결국 형성한 시스템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잘 설명을 하세요. 근데 강연 중에 중간에 그냥 근데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 이게 뭐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기 무신론자분도 물론 계실 테지만, 무신론자라면 앞으로의 이런 문화 전쟁에서 보수 이슈를 가지고 과연 의견이 일치하겠느냐.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은 쉬워요. 저런 이슈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보수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앞으로의 문화 전쟁은 저런 표면적인 거시적인 레벨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수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봐야 되느냐. 뭔가를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바라보는 거는 수평적인 사고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접근입니다. 정치적인 접근도 물론 필요하죠. 정치가라면 표를 얻어야 되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거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술 작가니까 오늘 한번 근본적인 접근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유민주정치,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런 레벨에서의 보수주의는 일단 법, 제도, 행정적으로 이게 집행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거는 선거를 이기면 일단은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간통죄 문제라든지 뭐 군 입대의 문제라든지 신앙의 문제라든지 이거는 우리 개인의 자유, 의지와 양심으로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해내서 실천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어려운 거죠, 이 영역이. 근데 문화 예술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이 영역에 속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선거를 이겨서 보수 우파가 선거를 이긴 이후에 문화예술계를 우편향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그런 접근을 한다. 절대 반대입니다. 그렇게 접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 자꾸 깨어서 이건 이뤄내야 되는 문제지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술계 좌편향성의 함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인데요. 저는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자리 같은 데 가면 그래요. 예술가예요? 사진작가? 그럼 뭐 좌파겠네. 문재인 찍었겠네. 문재인 찍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진짜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아는 친한 형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문재인 찍었지. 이러니 진짜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진짜 이게 너무 짜증나는 게 저는 한 번도 좌파인 적이 없거든요. 태어나서부터 모태 우파였어요. 근데 그냥 어떤 특정 직업군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 예술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단은 좌파로 보는구나,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사실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 그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예술계 현실을 보면 저만 해도 어떤 다른 예술가분이 있으면 저분 좌파일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예술계에서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보수 우파를 만나본 적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뭐 샤이하게 계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 분도 없습니다. 자, 이게 일종의 저에게는 이제 개인적으로 실존적인 딜레마인 게, 제가 나름 어떤 갖고 있는 재주가 뭐 이런 사진 찍고 이러는 거라서 예술계 이런 쪽으로 진로를 가게 됐는데, 이 영역에 들어가 보니 여기서 내가 뭐라도 이렇게 밥벌이라도 하려면 좌파분들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구조가. 근데 저랑은 성향이 정말 안 맞고, 또 보수 우파 쪽 사람들은 예술가 이러면 거기 뭐 다 좌파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술한다 그러면 이제 아니 젊은 놈이 뭔 예술을 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이런 식의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우파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성향이 맞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반면에 좌파분들은요, 사실
저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세요. 저의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지만 않으면 만나면은 예술가예요? 와, 뭐 좋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응을 해주세요. 물론 인사치레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 만났을 때 일단 그런 호의적인 반응을 주시는 분들은 거의 다 좌파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실존적인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우파 인증 좀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이런 데 나와서 이제 얘기하면 이제 저 친구는 이제 보수 우파구나 이렇게 알아주겠죠. 일단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런 식의 보수 우파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예술계는 거기는 그냥 좌파지, 어쩔 수 없이 좌파야. 문화예술계는 거긴 다 딴 따라들은 다 좌파야. 이런 식의 마인드를 정말 우리가 굉장히 이게 위험하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마인드다. 이거부터 짚고 싶습니다. 일단은 어떤 영역이든 어떤 분야든 어떤 단체든 어떤 개인이든 간에 어떤 그 존재도 반드시 좌파가 될 수밖에 없는, 원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지식과 정보가 전달돼 있고 또 선동돼 있고 또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 뭐 상처랄까요? 뭐 어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렇게 건강하게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쪽으로 될 가능성이 많지, 원천적으로 좌파일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리우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의 할리우드는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PC 좌파 세력이죠. 근데 이런 할리우드조차도 1950, 60년대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좌파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영화들이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전 명작 영화들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젊은이의 양지를 다시 한번 봤어요. 정말 이 영화는 지금 봐도 너무 퀄리티가 높아요. 촌스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영화보다 낫습니다. 굉장히 묵직한 그 인간 양심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런 교훈을 담고 있으면서도 영화는 굉장히 이런 우아하게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방식으로 포장이 돼 있죠. 이런 영화들을 할리우드가 불과 뭐 몇십 년 전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할리우드 배우들이 뭐 약간 리버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리버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의 이런 극성스러운 좌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할리우드 배우들도.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전통적인 차원에서의 리버럴들과 지금 현재 이런 좌파, 레프트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그런 보수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현명한 게 지금 미국의 전통적인 리버럴들은 굉장히 좀 어리둥절해하고 있어요. 도대체 지금 이 좌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어젠다들, 이런 정체성에 대한 어젠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던 가치가 맞나 굉장히 애매하고 있거든요. 그 틈을 미국 보수들이 지금 파고드는 거죠. 굉장히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 예술가 그냥 좌파다 이렇게 단정짓는 그런 인식부터 일단은 바꾸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구조주의적인 생각이기 때문이거든요. 일종의 문화예술계는 구조적으로 거기는 좌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이에요. 그 구조는 저도 인정합니다.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되기 쉬운 그런 취약점은 있는 건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보수 우파잖아요. 보수 우파라면 다 개개인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인데 구조에 그냥 그렇게 쉽게 수긍할 이유가 없죠. 설령 구조가 그렇더라도 거기에 그냥 그렇게 수긍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예술계의 좌편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하나의 사회를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봤을 때 이 인격체의 의식은 정치, 경제, 안보에 쏠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안보, 여기가 우리가 계속 의식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인격체의 무의식은 어디에 쏠려 있느냐, 어디로부터 형성이 되느냐, 문화예술, 종교, 철학, 교육, 뭐 인문학, 과학 이런 것 포함해서 이런 영역으로부터 무의식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훨씬 세죠. 한 인간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규정할 때 그 사람의 의식적인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죠.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행태로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과거에 한 9년 동안 정치 권력을 가져왔다 치더라도 이 무의식의 영역, 여기가 계속 좌편향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YS 정부 이후로는 계속 좌편향되어 있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은 그 이후로는 제대로 된 우파였던 적이 없는 거죠. 이 문화예술 종교 철학 교육이 형성하는 이 무의식의 영역은 이제 특징이 있다면 여기는 진지전을 치러야 되는 영역입니다. 정치, 경제, 안보는 기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거를 오랫동안 진지를 구축한 거죠. 성공적으로 구축했고 2016년에 들고 일어나서 기동전을 딱 펼친 거죠. 기동전을 펼치려면 진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수 우파는 이 기동전의 영역에만 너무 관심을 두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화려한 영역이죠. 정치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름이 드러나는 영역이기도 하고 여기는 정말 그래도 어쨌거나 마지막 캡스톤이기 때문에 제일 영광스러운 영역이죠. 여기서만 근데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수면 밑에 있는 더 거대한 영역이 어떻게 보면 더 크다는 거죠. 그 진지전은 시간이 걸리죠. 이거는 무의식이라는 거는 바로 형성이 안 되죠. 오랜 세월 동안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인내를 가지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죠. 그거를 할 각오가 돼 있냐 이거죠. 보수 우파는. 문화예술계 거긴 그냥 좌파 아니야?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 진지전을 치를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보수가 잠시 이렇게 정권을 잡았지만 9년 동안 잡긴 잡았지만 머리는 우파인데 이 마음은 좌파인 거예요. 스텝이 꼬이는 거죠. 좌편향된 잠재의식으로부터 기가 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표현들도 나오는 거죠. 경제민주화라든지 따뜻한 경제라든지 그 자체가 잘못되고 떠나서 이게 딱 좌편향된 그런 무의식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그래서 이쪽 영역이 제대로 이쪽 영역을 보수 우파가 제대로 잡지 못하면 사실상 계속 이거는 좌편향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화예술계만의 중요성을 제가 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무의식의 영역, 아까 보면 이제 종교 철학 교육도 있죠. 근데 여기서 문화예술만 가지고 있는 더 특성이 있다면 무의식 중에서도 무의식을 담당한다는 거죠. 무의식 중에서도 무의식. 이 프랙탈 구조 같은 거 있죠. 그 같은 모양 안에 또 작은 모양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아까 그 수면 밑에 이 무의식 영역 중에서 종교 철학 교육은 상대적으로 또 의식적입니다. 왜냐? 거기는 텍스트를 가지고 지식과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텍스트를 통해서. 텍스트는 말과 글인데 이 말과 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이성적으로 이해를 해서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고 말이 안 된다 싶으면 쳐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화예술계는 이미지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텍스트랑 다르죠. 이미지는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보는 순간, 듣는 순간 그냥 이미 받아들인 겁니다. 그 이미지가 담고 있는 어떤 코드를 내가 해석하냐 이런 건 별개의 문제예요. 보는 순간 이미 들어온 거거든요. 잠재의식 가장 깊은 곳에 꽂히게 되죠, 이미지는. 텍스트는 그래서 돌멩이 같은 거죠. 돌멩이 던지면 돌멩이 그래도 쳐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지는 한마디로 엑스레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엑스레이 방사선.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계가 어떻게 보면 더욱 중요하다. 두 번째는 파이가 작고 다수 대중의 관심은 없지만 신좌파 혁명을 이끄는 최상류층들은 예술에 관심이 많다. 이거는 이제 문화예술계 중에서도 예술계만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계 안에는 연예계도 있죠. 연예계랑 비교해서 얘기해보면 연예계는 파이가 큽니다. 그리고 다수 대중이 결정을 합니다. 다수 대중의 주머니로부터 나오는 돈으로
그래도 운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연예계는 파이가 큽니다. 근데 예술계는 달라요. 파이가 엄청 작습니다. 엄청 작고 다수 대중이 결정하는 곳이 아니죠. 그 예술계 내부의 소수 엘리트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파이가 작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파이가 작기 때문에. 파이가 이게 얼마나 작은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통계학자는 아니지만 아마도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모든 분야 중에서 파이가 제일 작지 않을까 싶어요. 대한민국 미술 시장 규모가 4천억 원입니다. 4천억 달러가 아닙니다. 4천억 원입니다. 4천억 원이 시장 규모예요. 4천억 원. 이게 재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준 재벌 정도 되는 사람이 그냥 다 사버릴 수 있어요. 대한민국 미술 시장을.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굉장히 파이가 작다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 고철 시장이 한 10조, 12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철 시장. 고철 주스 파는 거. 예술계는 4천억 원입니다. 신좌파 혁명을 이끄는 최상류층들은 예술에 관심이 많다. 고전적인 좌파 혁명은 뭐였습니까? 이 사회 계급 최하단에 있는 다수의 노동자들을 선동해서 세상을 뒤집어 보자. 이거였는데 그게 실패하니까 이제 상류층에 있는 소수의 지식인들을 포섭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학계나 문화계로 한번 보내보자. 이거잖아요. 그죠? 이런 지식인들은 예술에 관심이 많아요. 뭐 지적 허영일 수도 있고 뭐든 간에 하여간 상류층들은 예술에 관심이 많죠. 상류층들끼리 어울리니까 이런 좌파 최고 엘리트 지식인들은 예술로부터 어마어마한 영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연예계와는 또 다른 점이죠. 이런 게 굉장히 작지만 질기고 하여튼 은근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이라는 거죠. 연예계랑 예술계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은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연예계는요, 우리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모입니다. 외모. 연예계는 절대로 외모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연예계에서 잘생긴 남자 배우, 예쁜 여자 배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포기 못합니다. 연예계는 외모 장사입니다. 외모 노름이에요. 근데 PC 좌파들 입장에서는 이거 안 맞잖아요. 그죠? 외모 포기해야 되잖아요. PC가 정말 실현되려면 외모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연예계가 외모 포기하겠냐고요. 절대 포기 못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보수 우파가 뭐 외모를 추구하는 집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 본연이 갖고 있는 그런 심미적인 감성에 대해서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있으면 잘생겼네, 예쁘네 이렇게 우리가 또 심미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그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거죠. 연예계가 외모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도 포기 못합니다. 외모 포기하면 쫄딱 망하죠. 근데 예술계는 다릅니다. 예술계는 그걸 넘어선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예술계는 외모를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이미 뭐 정말 거지 발사계 같은 작품 만든 지 오래입니다. 그런 작품들이 어떤 그 시대 최고의 예술 작품의 반열에 오른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게 연예계와 예술계가 다른 점입니다. 그런 작품들이 최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다수 대중이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소수의 엘리트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왜곡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담론을 만들어내고 막 철학을 만들어내서 그런 것을 최고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도 문화예술계가 좌파라면 의식은 우파인데 무의식은 좌파인 상태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 문화예술계가 보수라면 정치는 걱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너무 환상적인 얘기라서 그렇죠. 네. 문화예술인들이 보수 우파적인 마인드로 딱 단단하게 자리 잡혀 있는데 이런 정권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북한에다 막 퍼주는 이런 정권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약간 좌클릭된 그런 정권이 나오더라도 약간 그 전통적인 차원에서의 리버럴 이런 정권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미국으로 치면 케네디 같은 사람이 대통령만 돼도 얼마나 안심이에요.
그 정도만 돼도 정말 보수 입장에서는 안심이죠. 이게 너무 환상적인 시나리오 같은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문화예술계를 보수로 만들면 정말 오랫동안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자, 예술계 좌편향성의 본질적 실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예술계 좌편향성이 뭐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술계 사람들은 다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좋아하니까 거기다 투표를 하니까 그게 예술계 좌편향성의 실체냐? 물론 그것도 실체죠. 실체는 실체죠.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레벨에서의 실체예요. 그리고 예술계 쪽에서 문화예술계에서 만드는 그런 컨텐츠들,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좌파 코드를 담고 있으니까 그게 예술계 좌편향성의 실체냐? 그것도 물론 실체지만 진짜 본질적인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술계를 직접 겪으면서 태어날 때부터 보수 우파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제가 예술계에 들어가서 가장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겪으면서 힘들었던 점, 도대체 이건 뭐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뭔가 했을 때 그거를 그 본질을 가장 잘 요약하는 대표적인 예술계의 마인드,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좋고 나쁨이 없다. 옳고 그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예술계 좌편향성의 저는 본질, 그 본질을 대표하는 가장 큰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보수 우파는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예술계나 문화예술계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들, 뭐 컨텐츠들이 이런 좌편향 코드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걸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예술 작품에 좋고 나쁨이 없나요? 당연히 있죠.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봐도 정말 잘 만든 영화가 있고 정말 완성도 높은 영화가 있고 정말 허접하고 막 이거 뭐 스토리도 엉망인 막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우열을 논하면 안 돼요. 예술계에선. 그냥 그건 다른 거야. 그냥 그건 좋고 나쁨이 아니라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은 지독한 사회 병리적 관점주의, 상대주의, 인식론이다. 사회 병리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밖에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게 어떤 뭐 기준도 없고 각자 다 개개인의 관점의 시대죠. 상대주의, 무조건 상대주의. 그리고 내가 인식하는 게 그냥 진리인 거죠. 인식론 이런 게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인식론은 정말 위대한 철학이죠.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인식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 관점주의, 상대주의, 인식론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사회 병리적이냐? 가치라는 개념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거든요.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관점주의, 상대주의, 인식론으로 밀어붙이니까 이제 가치 기준에 대해서 그냥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은지 나쁜지 가치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가치가 자꾸 훼손되는데 사회 병리적인 거죠. 우리 정신을 타락시키는 거죠. 가치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오랫동안 모든 영역에서 만연해진 레토릭이다. 이게 예술계뿐만이 아닙니다. 그 인문학 전반적으로 이런 식의 마인드가 퍼져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뭐 논쟁을 하든 뭐 토론을 하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냥 적당히 마무리해야 돼요. 뭐 어떤 결론을 내면 안 돼요. 어떤 선택을 하면 안 되고. 모든 영역에서 이거는 이미 만연해져 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소위 보수 우파라고 해도 이런 말을 들으면 쉽게 그냥 동의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해서는 보수 우파적인 생각이 확고하더라도 문화예술은 뭐 좋고 나쁨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옳고 그름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그렇게 수긍해 버리는 그런 레토릭이 됐다는 거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만연해졌기 때문에 이 레토릭을 깨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저렇게 마법의 레토릭이에요. 그냥 저렇게 말하면 이겨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말하면 이깁니다. 진리가 되어버린 레토릭이다. 제가 지금 레토릭이다 계속 적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레토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레토릭이라는 걸. 레토릭은 그냥 레토릭일 뿐이죠. 레토릭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말빨이라고 하죠, 말빨. 그냥 하는 말이죠. 그죠? 그냥 하는 말인데 방구가 모이면 똥이 된다고 이게 너무 오랫동안 그냥 만연해지다 보니까 진리가 됐어요, 진리. 근데 특히 예술계에서는 정말 부동의 확고한 진리가 돼버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아의 고삐를 풀어버리는 레토릭이다. 이런 레토릭으로 인해서 그냥 이제 뭐 자아 만능주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보는 거 그냥 내가 좋으면 그만이니까 더 이상 시비도 걸지 말고 서로 존중해주자. 너는 너대로의 진리가 있고 나는 나대로의 진리가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내 자아가 좋아하면 그냥 끝이라는 거죠. 자아 만능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레토릭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왔어요. 미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도 좋은 예술과 덜 익은 예술의 차이는 있는 법이거든요. 백남준 정도 돼야 저 정도 얘기합니다. 백남준 정도 슈퍼스타 정도 되면 저 정도 얘기하는 거. 근데 저 얘기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합니까 지금. 정말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저 얘기도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백남준 정도 되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시비 못 겁니다. 그죠? 예술에 있어서 우열이 있다. 그죠? 차등성이 있다. 그 퀄리티에 있어서 우열이 있다. 그리고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선악도 있다.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것까지도 있다. 예.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유의 기술이 좌파에 의해서 통제된 상태다. 제가 사유의 기술이라고 적었는데요. 사유의 법칙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런 뭐 철학 논리학에서 뭐 동일성, 뭐 모순성, 뭐 배중성, 뭐 이런 하나의 법칙인데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법칙이죠, 그거는. 근데 이건 법칙까지는 아니고 그냥 기술이라는 거예요. 테크닉. 우리가 제대로 된 사고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테크닉이기 때문에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테크닉인데 좌파들에 의해서 완전히 마비된 테크닉 3가지 꼽았습니다. 일반화, 이분법, 수직성에 대한 족쇄를 풀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못하게 해놓은 거죠. 뭐든지 일반화시키면 난리 납니다. 그죠? 남자는 일반적으로 이러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런 뭐라고 받아치나요? 그건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야. 또는 모든 남자가 다 그렇진 않아. 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일반화를 하여튼 죽어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 좌파들이 일반화를 하여튼 얼마나 싫어하냐면 얼마 전에 지젝하고 그 조던 피터슨하고 한판 붙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이 지금 서양의 보수 우파 철학자는 그 사람의 논리가 뭡니까? 일단 세상 탓하지 말고 구조 탓하지 말고 네 자신부터 좀 제대로 바꿔라. 네 방부터 정리하고 좀 자세도 좀 똑바로 하고 이렇게 나가서 세상에 맞서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잖아요. 이런 논리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런 논리로 지금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을 지금 감동으로 이끌고 있죠. 근데 지젝이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 그 논리는 잘 알겠는데 북한 어떠냐, 북한에 사는 사람이 방정리 잘한다고 뭐 미래가 바뀌냐. 희망이 없다, 북한은. 그러니까 구조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극단적인 예외입니까? 이게 좌파들의 기본적인 테크닉이군요. 정말 딱 이 세상에서 유일한 그 예외적인 국가, 그 유일한 극단적인 예외를 들이밀면서 자 봐라, 네 논리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일반화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죠. 조던 피터슨이 원래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일반화를 방해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 초전 박사를 잘 내는데 지젝한테 뭐 쫄았는지 기가 눌렸는지 하여간 굉장히 이렇게 막 예우를 갖추면서 막 너무 나이스하게 설명해가지고 괜히 뭐 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조금 아쉬웠어요. 그 일반화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여기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빅데이터. 빅데이터의 시대야. 빅데이터라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빅데이터의 시대고 이게 트렌드고
빅데이터를 분석할 줄 알아야 이제 앞으로 시대를 선도해.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빅데이터가 뭡니까? 극단적인 일반화입니다. 아주 일반화를 정말 집요한 레벨로 한번 끌어올리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으니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방대한 데이터가 있고 또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또 컴퓨팅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테크놀로지의 힘을 빌어서 한번 그 일반화를 한번 갈 때까지 해보자. 이게 빅데이터예요. 그 일반화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면 빅데이터는 정말 목숨 걸고 막아야죠. 근데 빅데이터 그러면 트렌드야. 빅데이터를 알아야 돼. 막 이러는데 빅데이터가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극단적인 일반화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분법. 네, 이것도 정말 좌파들이 정말 싫어하는 논리죠. 이분법적인 그런 접근, 사고. 지금 거의 뭐 완전 마비돼 있죠. 네, 이런 말 하잖아요. 아, 그거는 너무 단순한 이분법적인 논리야. 우리는 그런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 요런 말 하는 거. 요런 말 하면 이겨요. 그죠? 근데 이분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분법을 너무 과격하게 적용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전 인류적으로 이런 일반화와 이분법, 수직성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엄청난 그런 대학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건 맞지만 이거 자체를 지금 무조건 완전히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분법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하죠. 그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분법적인 프로세스가 다 작용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도 어떤 이분법적인 프로세스로 둘 중에 남은 것 중에 더 가치 있는 것, 더 나은 것을 선택한 거죠. 늘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어떤 사유의 테크닉이죠. 이분법을 무조건적으로 물타기 해버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떤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됐죠. 끝으로 이제 수직성.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이런 수직적인 사고가 돼야지 우리가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보수 우파는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이런 사유의 기술을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들은 듣기 불편할 수는 있으나 사실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좌파들은 불편하면 싫어해요. 그죠? 감정적이니까. 감정으로 판단을 하니까. 근데 보수 우파라면 우리가 이게 듣기 싫어도 이거는 사실이라면 일단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왜 듣기 싫으냐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에고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이 에고를 막 도매급으로 팔아 넘기는 것 같아서 싫어해요. 저보고도 누가 예술가면 좌파겠네. 그럼 싫거든요, 일단 들으면. 심지어 저는 우파인데. 근데 제가 만약에 좌파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싫어요, 사람이. 너 예술가니까 좌파지. 근데 좌파라 해도 그런 말 들으면 싫어요. 괜히 좀 반박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거는 우리 보수 우파적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게 사실이면 기분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인정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술계는 좌파 최후의 보루다.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했듯이 관점주의, 상대주의, 인식론이 가장 확실하게 지켜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영역보다도 예술계에서는 이런 태도가 뭐 진리예요. 거의 거침없이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좌파의 가장 큰 동력이라는 거죠. 좌편향됐다. 뭐 좌파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사회주의 이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진리를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진리를 안 받아들여요. 진리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개하고 싶은 그 욕망이 좌파성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엔진은 바로 관점주의, 상대주의, 인식론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예술계가 그 어떤 영역보다도 이게 강하다는 거죠. 여기는 버추얼 리얼리티니까 여기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자기가 뭐 가상의 세계에서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제를 가지고 관점주의를 적용할 수 있나요? 나라 경제가 막 망하는데
이것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은 거야.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좌파라도.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근데 예술계에서는 뭐든지 그냥 관점으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의식을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무의식 중에서도 무의식을 다루는 영역이죠. 인간이 어떤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클래스를 본다면 가장 1차적인 능력은 일단 물리력이죠. 물리적인 노동.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지적 활동입니다. 똑똑하게 하는 거. 근데 이 무의식을 다룬다는 것은 초월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이거는 뭐 힘이 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에게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재능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궁극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건 좌우를 떠나서 인간 활동 영역에 있어서 결국은 예술이 거의 궁극에 가까운데, 이게 왜 또 좌파에게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밖에 없느냐. 우파랑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파 최후의 보루는 어딘가요? 교회죠. 교회입니다. 지금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 우파 정치가들도 이렇게 못합니다. 지금 좌파들이 갖고 있는 어젠다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넘어야 될 마지막 산, 교회입니다. 교회. 정치가들도 그거 못 막아요. 그러면 우파 최후의 보루는 교회인데 왜 좌파 최후의 보루는 예술이냐? 아까 말했듯이 이 초월적인 경험, 이 초월적인 경험의 진정한 주체자는 신입니다. 신성입니다. 초월적인 경험이 뭔가요? 너무 거창하게 들리지만 거창한 초월적인 경험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하는 경험도 있죠. 초월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인식을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초월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멋진 어떤 작품을 봤을 때, 대단한 자연 경관을 봤을 때 넋이 나간다 그러죠. 넋이 나가야지 초월적인 경험을 하죠. 그죠? 넋을 붙들고 있으면 현실적인 걸 바라보는데 초월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초월적인 경험을 선사한다는 거, 인간의 넋을 잠시나마 나가게 해주는 거, 그게 예술의 기능이고 역할이거든요.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늘 의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게 인간이에요. 그 자동차가 맨날 가는 거예요. 근데 멈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보고 뭐 좋은 음악을 듣고 이러는 게 우리가 멈춰주기 위해서예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초월적인 경험의 진정한 주체자는 신입니다. 신성, 디비니티. 디비니티가 그런 초월적인 경험의 주체자인데 좌파에게는 신이 없죠. 좌파는 신을 안 믿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뭐 좌파 있다 이런 얘기 하신다면 그거는 감성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감성 좌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좌파인 분들은 대부분 감성 좌파예요. 그냥 어떤 이 보수 우파 이런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감정이 싫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뭐 이런 분들이 뭐 좌파 이론을 막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감성적으로 좌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 신앙이 있어도 뭐 좌파 현실적으로 물론 있지만 스펙트럼적으로 바라보면 그렇지만 수직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정한 좌파 그 하드코어 레벨에서는 신을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좌파 어젠다를 실현시키려면 신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게 좌파 하드코어 레벨에서의 그 상태인데 그 신이 없으니까. 그죠? 초월적인 영역에 신이 빠지면 뭐밖에 없어요? 예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예술에 목숨 거는 겁니다. 뭐 영화 보러 가야 되고 뮤지컬 봐야 되고 맨날 문화생활 해야 되고 이런 게 신성이 없는 거예요. 예술에 올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초월적인 경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예술로 공급받는 거죠. 그럼 이런 하드코어한 레벨, 진짜 궁극의 레벨에서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우파 중에서도 뭐 신앙 없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왜 예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이 초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다른 루트가 있습니다. 예술 말고. 노동입니다. 노동. 노동. 인간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혼연일체돼서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노동할 때 그때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합니다. 인간이. 톨스토이 소설에도 나오는 부분이죠. 주인공이 그냥 내가 뭘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노동을 그냥 즐길 때 그때 그 인간은 초월적인 경험을 합니다.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무의식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데 보수 우파분들은 일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일하시는 거 좋아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 노동을 통해서 그게 내가 막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잘해야지, 막 성공해야지 이렇게 노동하면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늘 성실하게 내 직장에 나가고 그 일을 내 업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상태가 이미 초월적인 단계예요. 그 사람이 그런 단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의 달인을 보면 이 초월성을 느끼죠.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막 요리를 하는데 이걸 써는데 모양이 똑같고 뭐 사이즈가 똑같고 무게가 똑같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그 일터에서 그렇게 늘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했던 그 과정에서 이미 초월적인 레벨이 된 거예요. 이런 초월성이 사실 격이 더 높습니다. 예술보다. 제가 예술가지만 그런 식의 초월성이 격이 더 높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늘 일하는 것밖에 몰라요. 예술의 예자도 모릅니다. 자식이 예술가지만 예술의 예자도 모르세요. 근데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늘 그런 모습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존경하거든요. 늘 그냥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놀러 갈 줄도 모르세요. 운전면허도 없어요. 그런데 좌파들은 그런 걸 보면 아 저게 무슨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거든요. 훨씬 더 격이 높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노동만으로 이 초월성의 궁극을 닿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신성에 닿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성 없이 노동만 열심히 한 사람은 그 자기 의로움이 강해서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신성이 결여된 예술은 위험하다. 좌파들의 예술은 궁극적인 레벨에서 신성이 결여되어 있다. 신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내가 예술 행위를 한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무당 노름입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일단 주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좀 쉬었다 해야 되나요? 그냥 하면 됩니까? 두 번째 주제는 이미지에 저항하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뭐 처방이겠죠. 프리스크립션에 해당하겠죠. 우리 보수 우파가 문화예술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지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미지에 대해서 알려면 이미지의 대척점에 있는 원본, 그 원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파악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미지란 무엇인가? 원래는 원본이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을 따라서 본따서 만든 뭐 그림이 있든지 조각이 있든지 그렇게 원본과 이미지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죠. 기본적으로는 원본이 더 우월한 거죠. 원본이 더 우월한 거고 이미지는 거기 종속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그래서 예술가들을 좀 천시했습니다. 이걸 뭐 직업의 귀천으로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지만 일단 논리적으로 봤을 때 원본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원본이 더 귀한 건데 비교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여기 멋있는 뭐 나폴레옹 그림이 있지만 이 그림이 아무리 멋있어도 실제 나폴레옹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저렇게 해놨는데 실제 나폴레옹과 뭐 비교를 하자면 뭐 비교할 것도 없겠죠. 그림 저거 뭐 100만 점 그려봤자 실제 나폴레옹의 그 존재 가치에 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본과 이미지의 관계, 그러면 당연히 원본이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가 20세기 들어서 깨집니다.
이 그림입니다. 르네 마그리트라는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거의 뭐 파이프로 보이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 밑에다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당연히 진짜 파이프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지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건 파이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참 뛰어난 논리를 발휘하면서 이미지와 원본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미지의 쿠데타죠. 이미지가 이제 원본으로부터 도망 나온 거예요. 그 작품의 제목도 이미지의 배반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 예술가가 뭐 좌파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예술가입니다. 예, 뛰어난 어떤 위트로 논리로 이런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게 뭐 좌파적으로 오용될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등식을 표현하면 이미지가 이제 원본을 앞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원본의 존재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회화 그림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이미지만으로 이미 충분한 리얼함을 느끼는데 이미 내 어떤 심미적인 느낌은 충분히 느꼈는데 여기서 이걸 보면서 진짜 파이프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제 원본을 따돌린 거죠.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원본으로부터 벗어났는데 마그리트는 이제 그 길을 열었다면 그 길을 제대로 이제 달린 사람은 앤디 워홀입니다. 앤디 워홀. 자, 이 사람이 한 거는 뭐냐면 원본으로부터 나온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또 이미지 2를 만든 거예요. 원본은 실제 마릴린 먼로입니다. 그 실제 마릴린 먼로는 우리는 잘 모르죠.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인식하는 마릴린 먼로는 영화 스크린에서의 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마릴린 먼로. 대중들이 인식하는, 포스터를 보고 인식하는 그 마릴린 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 1을 바탕으로 이러한 회화 작품 이미지 2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미지를 이제 자기 복제 생산한 거예요. 앤디 워홀은 원본에 기반을 둔 회화 작품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지를 기반으로 둔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그 이미지가 한 발 더 진일보했죠. 한 발 더 이제 멀리 달아났습니다. 자, 이러한 이미지의 어떤 독립은 그 시대의 어떤 기술의 바탕이 되고 있죠. 그 당시에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가 나오는 그 시기에 이제 이러한 작품들이 나온 겁니다. 카메라, 그동안은 이미지를 만들려면 뭐 며칠 동안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미지가 탁 생기죠. 그리고 그걸 또 계속 무한대로 프린트할 수 있고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지가 원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기술력이 한 번 더 진일보합니다. 이미지가 이제 디지털화돼요. 이거는 이제 이미지가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린트도 이제 뭐 똑같은 퀄리티로 수억 장을 프린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지의 양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된 거죠. 옛날 아날로그만 해도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 뭐 프린트할 때마다 뭐 이미지가 조금은 다를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러한 어떤 차이가 있는 맛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없죠. 그리고 최근에 한 번 더 진일보합니다. 자, 이미지를 이제 이걸로 찍을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라도 필요했는데 이제는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이제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마음껏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미지의 양이 늘어났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미지를 프린트하는 것도 이런 뭐 전문 프린트 업소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공간에다가 온라인에다가 이제 퍼블리시 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프린트하는 겁니다. 이미지의 생산량이 정말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제 원본의 존재성은 이제 점점 더 없어지는 겁니다. 뭐 이 정도 격차가 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격차 시대, 이미지와 원본의 초격차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 홍수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거의 홍수가 났다는 거죠. 이미지로 홍수가 났어요. 거의 이미지로 태평양 바다가 됐는데 원본은 어떤가요? 원본은 그래도 유일하죠. 원본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원본의 가치는 그래도 유일합니다. 근데 그 원본은 마치 태평양 바다에 어떤 돌멩이 하나 같은 거예요.
어디서 찾겠어요, 그거를. 그죠? 이미지에 홍수가 났는데.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술가로서 이 이미지의 시대에 제가 관찰한 예술계의 또 다른 레토릭, 또 다른 중요한 레토릭, 이겁니다. 더 이상 원본 따위는 없어. 있어도 중요하지 않아. 이게 바로 예술계에서 이 이미지의 시대에 구상하는 레토릭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또 예술계에서는 진리가 돼 있어요. 요 말을 확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말을 좀 확장하면 이렇게 되죠. 더 이상 진실 따위는 없어. 있어도 중요하지 않아. 자, 이게 예술계를 넘어서 우리 이 시대에 아주 만연한 어떤 레토릭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괜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곧 바로 사실보다 느낌이 중요한 시대를 떠받치는 레토릭이라는 거죠. 자, 우리 보수 우파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예술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술은 그럴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아니다. 예술 작품을 가지고 진실성을 논할 수는 없어요. 예술은 이미지니까. 예술은 그렇지만 이게 어떤 예술을 넘어서 다른 영역으로까지 보편적으로 번지는 것은 우리는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에 저항해야 된다. 이미지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게 원본과 이미지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이미지가 원본으로부터 멀리 달아난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멀리 달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절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원본에 대한 갈망이 있다. 처음의 것, 원래의 것, 온전한 것, 유일한 것을 원하는 인간의 마음은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늘 존재하는 것이고 아무리 특정 이념과 담론으로 부정한다고 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 인간의 마음이 원본을 원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미지를 엄청 즐기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본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원본을 원하는 게 있어요. 오리지널 원하잖아요. 오리지널에 대한 그 인간의 욕망은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본과 이미지의 분리 임계점이 있다. 원본과 이미지가 뭐 마냥 끝없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임계점을 넘어버리는 순간 굉장히 그동안 부풀려져 있는 이 이미지가 순식간에 박살이 나고 바로 원본 밑으로 종속됩니다. 바로 다시 원본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이 있어요. 어떤 가수가 있어요. 국민 가수예요.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근데 이 가수가 어떤 뭐 사이비 종교 집단에 만약에 가입되어 있다고 치자고요. 그 정도 가지고는 끄떡도 안 합니다. 그죠? 아, 노래 좋으면 됐지. 그건 개인의 생활이잖아. 이 정도로 우리가 반응을 하죠. 왜냐, 이미지의 시대니까. 근데 그러한 만약 종교 집단에서 뭐 어떤 큰 일을 저질렀어요. 진짜 뭐 경악을 금치 못할 어떤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때는, 그리고 그 가수가 이제 거기에 연루가 돼 있다. 그 정도까지 돼버리면 이제 이미지고 뭐고 없습니다. 그때는 바로 원본, 그 태평양 바닥 한가운데 찾지도 못할 원본을 찾아내버려요, 사람들이. 원본에 대한 그 정도의 집중력이 생겨버립니다. 이미지가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배우가 있는데 배우가 뭐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 사람의 사생활이 뭐 어떻든지 간에 일단 연기 잘하잖아. 우리는 연기로 판단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배우가 정말 어떤 큰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진짜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이미지로 버틸 수가 없죠. 그때는 원본이 드러납니다. 그 원본과 이미지는 절대로 끊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이미지의 시대의 담론에 그냥 수긍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수 우파라면 그런 임계점을 넘기 전에 이미 원본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미지를 뭐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원본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미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지금 이미지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죠. 이미지를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늘 뭐 어떤 이런 이미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정말 다이어트하는 마음으로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섭취를 좀 줄여야 된다. 이미지 시대의 최고 권력자는 연예인이죠.
이미지의 시대를 가장 그 큰 혜택을 누리는 존재는 연예인입니다. 그 연예인에 대한, 저도 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지만 그 연예인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적당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이미지를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그들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그들의 어떤 잘못된 정치적 영향력까지 미치니까. 연예인 분들이 국위선양을 많이 했죠. 예. 정말 큰 일을 하신 분들도 많은데 국위선양과 정치적 영향력은 우리가 별개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이제 이미지는 갈 때까지 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더 이상 이미지가 이제 대상화시킬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삐 풀린 자아, 이 자아 만능주의 시대 플러스 이미지의 홍수, 이 꼴 셀피입니다. 지금 셀피의 시대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이미지, 제가 통계는 뭐 모르지만 직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분명히 저는 셀피라고 생각합니다. 셀피가 이 순간에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이미지예요. 이게 과거에 가능했나요?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자아 만능주의와 또 이런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는 기술적인 인프라가 받쳐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셀피로 그냥 완전히 도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셀피. 뭡니까? 내 자신이 이미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인류가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레벨의 자기 우상화 시대. 이때까지 경험해본 이런 레벨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죠? 자기 얼굴을 찍고 싶어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성형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제 성형을 하고 뭐 포샵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최대한 우상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함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화시킬 수 있는 대상 중에서 얼티밋 아닙니까? 최종입니다. 최종. 더 이상 뭐를 우상화시키겠어요, 우리가. 그죠? 과거 고대 시대에는 뭐 큰 동물들 이런 걸 했겠고, 나중에 이제 미디어가 발전하니까 뭐 연예인들, 잘생기고 예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상화시켰겠지만, 이제는 내 자신이 연예인이 돼야 돼요. 그죠? 내 자신이 우상화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어떤 대상이 없다고요. 뭐가 있겠어요? 그죠? 내 자신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갈 때까지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셀피가 뭐 이제 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 보수 우파는 이러한 함의를 파악을 해서 이미지에 대한 좀 적당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이렇게 시험적인 강의였습니다. 오늘 보수주의 예술에 대해서 신재희 작가님, 쉰스터라고 불러달라고 말씀드리고, 신재희 작가님께서 강의 진행해 주셨는데요. 좋은 강의 진행해 주신 신재희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자 결과가 좀비 세계로 갈까봐 겁니다. 지금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게 뭐 예술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이성의 영역을 이렇게 넘어가 있고, 또 이렇게 사실 지금 포스트모더니즘의 영역이 사실 너무 많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기본적으로 문화상대주의, 그리고 또 그러니까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구조에 대한 해체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본성들을 부정하고 해체하는 경향이 예술에 묻어나 있는 것이 지금의 예술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원본과 이미지 그리고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강연이었는데,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강연과 관련해서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예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네. 저도 회화 작업을 하고 네. 이게 전시도 하고 그런 작가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승만 이제 일러스트를 해서 이제 뭐 도움을 하게 됐는데 네. 좀 약간 솔직히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이승만이 아닌 뭐 김구나 또 다른 뭐 김원봉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그 광화문의 광장 이런 데 보면 되게 스타워즈나 어벤져스처럼 이렇게 뭔가 그래피티로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막 계속 내뱉고 있잖아요. 아, 김원봉이나 그런 분들. 네, 아, 뭐 김구나 뭐 네. 이런 그 당시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독립운동가들을 네. 자기네 입맛에 맞는 그런 독립운동가들을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 키치하고 또 아니면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네.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미지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는 이제 그들이 계속 안 좋은 독재자나 뭔가 이런 이미지를 계속 씌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미지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궁금하기도 하네요. 정치적인 테크닉의 문제잖아요. 네. 프로파간다 얘기니까 제가 프로파간다를 사실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특별히. 예, 예술 자체 내에서의 보수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프로파간다 이미지를 만드는 거 안 만드는 걸 가지고 이미지 다이어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효과적인 이미지를 대응해서 만들어야겠죠. 예. 근데 어벤져스랑 결합시키는 거 이거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 뭐 이승만은 어벤져스 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들은 계속적으로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프로파간다적인 게 아니더라도 네. 뭐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도 완전 그런 페미니즘 작가들 그리고 페미니즘 아트 디렉터가 네. 한 명도 남성은 들어가지 않은 네. 그런 팀을 꾸려서 비엔날레를 참가했어요. 네. 그런데 우파에서는 그럴 수 있는 여력이 그러니까 이미지 다이어트 한다면 어떤 이미지 다이어트 네, 한다면 제가 말하는 이미지 다이어트는 일반 대중 입장에서 늘 너무 이렇게 할리우드 영화 계속 보고 뭐 드라마 보고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술 작가들이 뭐 이미지를 줄여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예, 그런 프로파간다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저는 일단은 예술계 자체 내에서 보수주의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오늘 보수주의 예술 자체를 제가 얘기하지 못했어요, 깊게는. 예, 예술 본연의 가치에 합당한 작품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고전주의로 회귀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뜻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형식이 중요하다라는 걸 언제나 얘기하거든요, 내용보다. 예, 그래서 형식에 있어서 참신한 작품들을 만드는 게 보수주의 예술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은 그렇게 전문 분야는 아니에요. 예.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신재훈 유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예술가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미술계나 예술계에 있는 풍경 이상의 사람들은 다 좌편향되어 있는데 진정한 거기에서 우파적인 어떤 그런 보수적인 화풍이나 그런 스타일을 유지해 나가는 그렇죠.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청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누구에게 그러한 빛을 받을 것인가 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보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파적인 그런 전통적인 예술의 세계를 발설하고 표현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네. 나타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도 작가님께서 작가님께서 사실 이렇게 예술 미대 이렇게 미대에서 공부하시는 친구들이 그런 갈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실체주의적인
모던즘에 기반한 기울어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여튼 그렇게 고민들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형상하고 뭐 하는 작업을 하는데 혼돈스러워요. 이게 뭐라고? 혼돈스럽지 않은데. 저는 혼돈스럽지 혼돈스럽지 않은데 네, 그 열쇠에 놓여 있는 환경 네. 때문에 정말 참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그 주시를 받고 여론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게 두렵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무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잠시만 덧붙이자면 그 예술 본연의 가치에 부합하는 좋은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은 충분히 많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작품을 담아줄 어떤 담론의 그릇이 없어요. 예. 모든 그 담론의 그릇은 다 이런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그릇만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릇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러스포럼의 이건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여기 사실 별로 이렇게 예술에 이렇게 뭐 일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별로 살았는데 오늘 주제가 보수주의 예술이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뭐가 궁금했냐면 그러니까 뭐 좌파적 뭐 예술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막연한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그럼 우리 보수주의 예술은 뭐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술은 좋고 나쁨이 없다, 옳고 그름이 없다. 이게 좌파의 그 핵심 그 사상이니까 거기서 예술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좋고 어디까지 나쁘다. 그게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예술의 영역에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보수주의는 예술은 뭐냐? 이게 제 질문입니다. 진짜 좋은 예술이 뭐냐, 옳은 예술이 뭐냐. 그래서 아까 정치, 경제, 안보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집행하지만 이 영역은 우리 개인의 자유와 양심으로 해내야 됩니다. 그걸 키워야 돼요. 그 역량을. 막연하게 들리지만 그 안목을 키워야 돼요. 근데 문화예술 자체에 대해서 그냥 관심 없으면 그 안목이 안 길러지죠. 안목이라는 것도 굉장히 수직적인 개념입니다.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내가 모으면 좋은데 너는 싫으냐? 그냥 안목이 없어요. 그죠? 안목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술, 나쁜 예술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판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밀면서 A라는 작품이 B보다 더 좋다라는 그런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좌파들은 그것을 그냥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지금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속 시원한 그런 대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자꾸 대화하면서 자꾸 예술 작품 보면서 안목을 높여야 돼요. 그런데 누가 봐도요, 아니다 싶은 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슈스트리 같은 작품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 정도 나오면은 아니에요. 자, 슈스트리가 나쁜 작품이다라는 걸 법적인 판단은 못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그건 좌파들도 싫어해요. 한겨레에서 엄청 깠습니다, 그거.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양심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하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거는 누가 봐도 괜찮습니다. 정말 퀄리티 있는 작품은요, 누가 봐도 동의합니다. 그 동의가 자기 의지로 동의하는 거예요. 예, 그 동의를 이끌어내게끔 좋은 작품을 작가들이 만들어야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네. 그냥 제가 프란시스 셰퍼 책을 읽었었는데 셰퍼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술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얘기했었는데 뭐 기법이나 그런 거나 아니면 또 기법과 그 다음에 좀 이미지의 어떤 뭐 그런 거와 또 한 가지 생각이 안 나는데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아까 이제 신서 작가님도 우파의 최후의 보루가 신성이라고 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프란시스 셰퍼도 그 얘기를 했어요. 종교성, 그런 크리스찬니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속 작품을 많이 보고 할수록 이제 한 3번째 단계 이제 이 그림이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정말 이게 좋은지 아닌지는 신성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셰퍼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양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수주의 그러면 기본적으로 뭔가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뭘 지켜야 하나요? 결국에는 보수주의 예술에서는 진실의 가치, 예술의 인간 예술의 본연적인 가치를 지켜나가는 게 그 보수주의 예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보수주의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진실에 대한 존중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저희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주의자. 마카오가 다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을 이용합니다. 진실도 이용합니다. 진실을 만들어내면서 또 거짓말을 만들죠. 첫 번째 유형이 기회주의자고, 두 번째가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것이 구조주의,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구조이니까 이 구조를 해체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조주의이고, 이게 혁명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했습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계급 간의 갈등이 있고, 그래서 이 계급 구조를 뒤집어 엎어야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 사소한 거짓말, 경험에 따라서 큰 거짓말도 혁명을 위한 것이면 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혁명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혁명가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상대주의, 상대주의적 진실에 갇혀버리면은 거짓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좀 깊이 있게 보시면 이게 재밌습니다. 두 번째 혁명가들이 아까 전에 마르크스가 자기 생각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얘기했죠. 이게 모더니즘입니다. 이게 이성주의, 이성에 기반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거예요. 근데 포스트모더니즘은 이 이성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 이성에 따른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전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 막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에 대한 탈이성, 탈구조 뭐 이런 형태가 사실 포스트모더니즘의 근원인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모더니즘마저도 구조주의, 구조에 대한 해체주의, 그러면서 진실에 대한 해체로 갑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똑같아요. 구조를 해체해야 됩니다. 이건 신잡화입니다. 신잡화고, 아까 전에 얘기한 그 마르크스나 혁명가들은 부잡화입니다. 그 신잡화하고 부잡화하고 결론이 같아요. 되게 재밌죠? 이게 포스트모더니즘하고 모더니즘하고 그러니까 결론이 같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요거는 뭐 제 결론인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근원적인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결국엔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포스트모더니즘하고 모더니즘에 따른 그 혁명가들의 사상을 같이 보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그들이 주장하는 결론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보수주의 예술의 핵심이 또 이렇게 진리인 것은 원본, 그러니까 본연의 가치인 것을 이렇게 또 강조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말이 좀 길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이런 것도 좀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좀 갖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그 문화예술이라는 거가 특히 예술은 전반적으로 역사적으로 흐름이 있잖아요. 시대별로 기상으로 흐름이 있는데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각 시대 흐름은 이전 시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작용이나 그걸 뛰어넘게 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모두들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이걸 극복하고 뛰어넘은 사실 그런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견인하는 그걸 선도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집단지성, 지성 좀 이상하지만 집단적인 그런 좀 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그리는 청사진이나 어떤 식으로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술계에서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한 번도 우파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 예, 좀 알고 지내고 싶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하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변증법적인 사고도 우리가 한번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드시 변증법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진자운동적인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공산주의랑 자유민주주의랑 붙어서 졌잖아요, 공산주의가. 근데 공산주의랑 자유민주주의랑 합쳐져서 뭔가 신테시스가 합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다시 공산주의가 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런 그 변증법적인 차원보다도 그냥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수정주의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직무는 아니고요. 네. 오늘 저기 예술가 전문분이 와서 강의를 하신다고 하길래 진짜 어떤 강의인지 진짜 궁금했어요. 그런데 예술의 철학이 나와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너무 훌륭한 강의라 이런 강의도 있고 하고 생전 처음 이런 강의를 들은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 번 이제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훌륭한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무래도 많지 않으니까 하지만 얘기했는데 보수주의 예술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다음 뭐 다른 이제 얘기들은 첫 번째가 예술의 정의인데요. 예술의 정의를 그건 한 시간을 따로 얘기해야 돼서 오늘 얘기 안 했습니다. 예술을 우리가 정의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또 보수주의 예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술계에 계신 어떤 뭐 종사하는 뭐 작가나 큐레이터나 뭐 비평가나 물어보세요. 가가지고 예술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하냐면요. 열이면 열 이렇게 답합니다. 예술을 뭐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하기는 참 어렵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누가 뭐 이렇게 말했고 저렇게 말했고 다 이렇게 나열을 해요. 지식. 이게 수평적인 접근이거든요. 지식들을 나열을 해요. 그러고 끝나요. 예술이 뭔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예술을 뭐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게 예술의 정의예요, 이 시대에. 근데 저는 예술은 이거다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수주의 예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작품 있으시면 예, 저희 홈페이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예. 또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훌륭하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예술 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오늘 와주시고 하셨는데 이런 생태계가 사실은 좀 잘 이렇게 형성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정부 사업들, 문화예술계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카르텔이 상당히 이렇게 견고합니다. 견고해서 그냥 그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과 별 자기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또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그 예술가분들을 종종 뵀거든요. 근데 그 문화예술 생태계가 보수주의의 가치를 이렇게 표방하고 또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문화예술계의 생태계가 또 이게 건강하게 형성이 돼서 또 슈스터 작가님 같은 분들이 또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태계를 잘 만드는 것이 또 저희의 장기적인 또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저도 이렇게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근데 저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고 자생적으로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 저희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런 신경을 이렇게 쓰고 하나둘씩 이렇게 실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좌파는 예술을 중심에 둔다고 하시고 신성을 중심에 둔다고 하시잖아요. 네, 궁극적인 단계에서. 그 말씀을 듣는데 여기 조스프롬 분들로 기독교 보수주의 포함합니다. 제가 느낀 거는 좌파는 예술을 필요로 하고 좌파는 예술을 필요로 하고 맞습니다. 아멘. 그 라인 제가 옛날에 생각 한번 써버리지 못해요. 사실 쓰라고 했는데.
하는 예술이 이렇게 예술 들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분들 예술을 할 때 기존에 있던 것에 뭔가 다른 것, 기존에 있던 반대되고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야 사람들이 그것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이렇게 더 열광하고 추구하게 되는 건데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기존의 약간 보수적인 예술에 대해서는 우선 신선한 그런 것을 느끼고 이게 좀 가치를 덜 두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보수주의 예술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늘 지적하고 싶은 어떤 전통주의와 보수주의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주의는 전통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통적인 걸 자꾸 뭐 옛날 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인간 본연의 가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인간 본연의 가치를 중점으로 두고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인간 본연의 가치, 그 인간 본성에 대한 존중이 기반으로 된 상태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리타분한 어떤 뭐 전통적인 걸 하자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제가 조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좀 보충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프레거유 사이트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좀 봤던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우리가 바른 가치를 가진 예술 작품과 그렇지 못한 예술 작품들을 바라보는 안목을 넓혀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그 시도되고 있는 것들이 그 어디 파이낸트 뮤지엄인가 거기에 변기 황금 변기를 전시를 해놓은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게 어쩌면 그냥 봤을 때는 예술이라는 부분들로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술이라는 가치를 어떤 황금과 또는 뭐 어떤 그 주식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사실 그 영역들을 굉장히 깨가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화면은 뭐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다 내려가고 셰익스피어나 혹은 뭐 그림 것들 중에서 예전에 백인들이 그린 그림들 그리고 백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그린 그림들 대부분 유럽의 어떤 예술들은 기독교 백인들의 문화가 많으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PC하고 대척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도 하나의 우리가 그런 좌파의 문화 예술과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가치들과 좀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조금 짧으니까 토론이 풍성해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문 몇 가지 정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예술가들이 우리나라에 문학이나 뭐 영화계나 이런 데 굉장히 많잖아요. 뿐만 아니라 미국도 헐리우드나 이런 데는 좌파 성향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본 요즘에 디즈니 영화도 어벤져스나 이런 영화들도 PC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문학이나 예술계는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게 된 건가요? 좀 그게 궁금해요. 또 궁극적인 단계에서는 진리 부정에 대한 그 자아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생각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가장 충족시키기 쉬운 영역이 바로 예술이라는 거죠. 경제 영역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뭐 돈 벌고 성공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근데 예술은 그 버추얼 리얼리티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냥 진리를 바꿀 수 있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죠? 그 소위 말해 자유로운 영역이라고 하는데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좌편향되는 것. 그 좌편향성이라는 것을 정치적인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자는 게 근본적으로 보면 좌편향성이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진리를
마음대로 무시하고 싶은 거,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그렇게 하기에 너무 좋죠. 조금 코멘트 드리면 저기 갑자기 생각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독일에 있으면서 독일 소련의 공산주의자들 그쪽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학계를 자기들 하는 학파를 만들고 학계를 사실 많이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고방식의 근저에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에 대한 상대주의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나 어떤 이렇게 진실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학계를 장악하고 또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많이 보이네요. 제가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쪽으로 또 콜롬비아 대학이나 뭐 이런 대학들로 가서 그쪽에서 이렇게 장악을 합니다. 학계를. 그러다 보니까 학풍 자체가 대학 자체의 문화가 그쪽으로 많이 쏠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에 대한 존중, 어떤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조롱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풍토가 대학 안에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받으면은 대학에서 교육받으면 기본적으로 좌파가 형성이 됩니다. 좌파적인 사고로 장착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교수님들한테 훈련을 받으면은 예술가들도 결국엔 좌파적 사고의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사고에 익숙한 형태로 대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학 나오면 결국 좌파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또 하나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혀가 자꾸 꼬이는 예, 질문 있습니다. 좌파들이나 상대주의를 표방하는 예술가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본인들이 어떤 창조자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보수주의 자들은 우리가 창조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좋은 전달을 하기 위한 그런 보수주의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들어야 할 역량이 어떤 것인지 정말 말을 해야 되는데요. 예술은 천재성으로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예. 천재성이라는 그 재능은 하늘이 주는 거죠. 그 재능을 쓰기 위한 통로로만 쓰이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예술가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능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절대적으로 그 재능의 통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진작가인데 어떤 정말 명장면을 내가 원한다고 찍을 수 있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명장면을 찍기 위한 그 어떤 스킬이죠. 크래프트는 연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명장면은 정말 때와 장소가 맞아야지만 나옵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가수들이 1집 대박 내죠. 근데 2집, 3집 그만큼 안 되죠. 그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좌파들에게는 또 이런 게 있어요. 태도 지상주의라고 노력, 그죠? 어떤 노력. 그 다음 짬밥이 오래돼 있다. 그러면 훌륭한 작가 취급하는 게 있어요. 예술은 절대 노력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사실 그 보수주의 예술에 대해서 오늘 첫 강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수주의 예술이라는 주제 자체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게 슈스터 작가님께서 제안 주셨을 때 보수주의 예술이라는 제목이 너무 신선했고 또 디테일한 그 소제목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많이 논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연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많이 또 방치되어 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는 실험적이지만 이렇게 추리서 작가님 모시고 이렇게 강연을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모셨는데 보수주의 예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보수주의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동안 그렇게 깊은 연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탄핵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찰할 계기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은 보수주의 예술에 대해서까지 생각해보는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훌륭한 강연 진행해 주셨는데 마지막 코멘트, 마지막 코멘트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자유롭게 나중에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좀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다 얘기를 못했습니다.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술의 정의 이거 진짜 제가 꼭 한번 얘기하고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 진짜 많이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술가가 된 계기가 저는 취미로 그냥 사진 열심히 찍다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예술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저의 의견을 그냥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학벌이 안 된다는 이유로 많이 묵살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술은 이런 거다라고 늘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예술은 그런 게 아니야. 예술은 네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술의 본질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얘기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학교도 다녀왔습니다. 석사도 나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한번 땄어요. 가보니까 정말 별거 없더라고요. 그 문제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미대의 위기. 도대체 미대 왜 가야 되는가? 네. 네. 오늘 그 신선한 주제, 사실 이 주제로 그 강연을 해주신 분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아까 전에 미대 위기 말씀해 주시는데 미대 박사과정에 계신 분이 박수를 아주 격하게 쳐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훌륭한 강연 진행해 주신 쉰스터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